코로나19 확진자 800명을 넘어서고 8번째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이 정세균 총리 오늘부터 대구에 머물며 코로나19 대응을 직접 주의할 예정입니다. 네, 한편 이스라엘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막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전 세계 2대를 이용해 한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 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방금 강원도 브리핑 사이에 질본에 추가된 발표 사항이 좀 나왔습니다. 밤새 60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89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시 전달해드리면요. 밤새 신규 환자가 6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893명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직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어제 800명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오후에 70명 그리고 지금 60명 숫자는 두 자리 숫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심 증상이랄지 또 검사를 받고 있는 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숫자가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숫자는 계속 지금 늘어나는 추세고 그 추세가 꺾이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경향은 보이지 않고요. 우리가 이거 지난 그 환자들을 좀 살펴보면은 29번, 30번 환자가 처음으로 서울에서 나왔을 때 이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방역망 밖에 있던 감염원이 불명한 환자였었는데 다행히 이분들은 이 대량으로 발병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2월 18일에 31번 환자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오늘로써 딱 일주일째거든요. 예. 근데 하루에 2배씩 증가하던 것이 이제 200명 선까지 올라간 다음에 200명 선은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다행히 오늘은 좀 떨어졌으면 좋겠지만 거의 30배가 일주일 만에 상승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 중국의 이 우한에서의 증식하는 그 확대되는 곡선하고 거의 비슷한 걸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예. 이 확산세 이것이 언제 추세가 이것이 좀 멈추고 그다음에 떨어질 것이냐. 지금 중국은 그 방역이 잘 돼서 사회주의 국가니까 원체 여러 가지 봉쇄들을 많이 해서 그렇죠.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가 꺾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네, 현재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3,273명이 검사 중이라고 합니다. 예. 이 수치가 어제보다 1,642명이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데는 또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의심 환자들이 점점 늘어가니까 점점 늘어갈 것이고 특히 대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기 증상, 모든 발열 증상만 있어도 28,000명 정도를 전부 한다는 것인데 저는 여기에 좀 의문을 갖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유전자 증폭 검사 진단에 의해서 만약에 음성이 나왔다 할지라도 예. 이게 안심이 안 되는 물론 증상이 있어서 하면은 양성이 나오는 사람은 코로나가 맞지만 음성이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사람이 잠복기가 지나면은 양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예.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많은 수를 지금 할 수 있는 역량이 없거든요. 대구만 28,000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이 진단 방법을 좀 더 넓히고 확대하고 다른 진단 방법도 도입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우리 진단 방법이라는 것이 꼭 이 유전자 진단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여러 가지 신속 진단 키트들도 지금 외국에서 많이 발표되고 있고 실제 실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걸 생각하면 간단하시냐 하면요. 우리 임신 진단 키트라는 걸 사용할 때 2줄 나오면 임신이라고 하지만 예. 실제로 그걸 100% 믿지는 않고 가서 한번 확인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 진단 키트라는 신속 진단 키트라는 거는 간단히 30분 만에 할 수는 있지만 정확도는 100%까지 못 간다는 거죠. 예. 하지만 일단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의심 환자가 있을 경우 양성이 나오면은 그때는 실제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진단 회사들이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이거는 그냥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신속 사용 허가를 받으려면은 평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보건원이라든지 질본이라든지 식약처에서 이것들을 잘 평가를 해서 90% 이상만 된다면은 이런 진단 키트를 사용 허가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만드는 건 그다지 오래 걸리지도 않고 다만 좀 금액이 좀 드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항체가 아니고 중국에서도 다 사와야 되기 때문에 경비는 좀 들지 몰라도 우리 지금 아주 비싼 값이 아니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키트 같은 것들을 승인을 해줘야 할 시점인 것 좀 같습니다. 더 정밀한 진단 키트 개발이나 이런 것들 공급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밀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정밀하진 못하지만 스크리닝의 선별의 개념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금방 빨리 할 수 있는 30분 안에 바로 할 수 있는 즉 의원급에서도 할 수 있는 진단이기 때문에 예. 이런 진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지금 이
음성으로 나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의심 환자들 중에서. 근데 음성으로 나오고 나면 한 번만 음성 판정을 받으면 이게 바로 이렇게 격리 조치가 해제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죠. 예, 일단 확진이 된 사람이 음성이 나왔다고 바로 격리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확진자가 아니라 이제 의심 증상자들 중에서 의심 증상자는 예. 지금 자가격리 2일로 돼 있거든요. 왜 2일이냐면 지금 현재로서 아마 진단하는데 24시간 안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줄 서서 네. 하고서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38개 의료기관하고 8개 수탁기관에서 하는데 이것을 더 넓힌다고 그러거든요. 확대하지 않으면은 그 숫자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확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의료 인력들 알겠습니다. 또 진단하는 그 예. 기사들도 숙련도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좀 늘리는 데 있어서 문제는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하고 또 경북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그거는 뒷부분에 좀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고 먼저 사망자 얘기 좀 먼저 벌써 할게요. 8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사망한 2명 역시 대남병원 관련자입니다. 그래서 총 6명이 일단 대남병원과 관련돼 있죠. 정신병원이야 이제 저기 폐쇄병동이고 거의 관련된 분도 사망을 하셨고요. 지금 다 코호트 격리가 돼 있다고 하는데도 물론 기저질환도 있고요. 특이한 점 교수님 보시겠어요? 일단 사망자 관련해서 어떤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병원의 특성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합병원, 대형 병원들에 있는 정신과 폐쇄병동은 그나마도 환경이 좀 나은 편인데요. 이렇게 대남병원 같이 정신과 폐쇄병동이라고 그래도 굉장히 장기간 동안에 아마 입원비도 그다지 비싸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을 것 같고 또 일단 가벼운 기저질환들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병원 시설이 그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저질환들이 오래 가다 보니까 모든 환자들이 면역력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 상황에서 만성화돼 있고 거기에 이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니까 그 90여 명의 환자들이 3명 빼고는 전원이 감염됐거든요. 그 다음에 그 치료 시기를 못 맞춰갖고서 계속 중증으로 가고 있으니까 중증 환자들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는 치료가 안 되고 한 분은 부산으로 이송하다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환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중증으로 가지 않게끔 또 사망하지 않게끔 하는 이 완화 전략이 필요한 시기인데 좀 시기를 놓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 6명 중에서 한 분이 에크모 치료 도 아니고 그냥 산소 공급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특히 8번째 마지막 사망자.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어제 질본 발표에서 에크모 같은 기계호흡 치료를 받고 있는 굉장히 위중한 사람은 2명이고 중증으로서 이제 산소호흡기 정도의 치료를 받는 정도가 14분이라 그랬는데 그 14분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이렇게 8번째 사망자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이건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정말 뭐 에크모 호흡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정도 산소호흡기 정도였는데 급격하게 사망까지 갔다는 건 어떤 이유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전에도 지금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 에크모까지 안 가더라도 하여튼 호흡이 굉장히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어려운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호흡 부전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것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면역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중증으로 갔기 때문에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에크모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어서 호전이 될 수 있는 여력이 많은 겁니까? 통계상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 메르스 때도 보면은 뭐 수개월 동안 에크모에 치료를 받다가 후유증이 여러 가지가 남을 수가 있거든요. 폐섬유화라든지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에크모 치료를 받고 나면은 거의 일상생활이 좀 어려울 정도의 그 생활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긴 한데 자가호흡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크모 치료는 받을 수밖에 없겠죠. 신천지에서 이번에 감염병 확산에 있어서 좀 정부에 협조를 하겠다라고 해서 신도 명단을 전부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신도들에게도 조사를 응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그래도 좀 고무적인 발전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고무적이죠, 물론. 근데 지금 이 신자 수를 보면은 대구만 해도 9천여 명에 전체적으로 하면 10만 명이 넘어갈 텐데 그 중에 지금 전화로 해서 물어봐갖고 과연 그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은요. 물론 신천지 교인들 중에 환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경북 대구 지방에 지금 많은 것이지 그 이외에 과천에 본부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거를 소재지를 알아냈다고 그래서 경찰이 가서
열을 재고 뭐 여러 가지를 한다고 그래갖고 그 10만이 넘는 사람들을 체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좀 우려가 되지만 일단은 예. 소재지라도 알아야 뭘 그다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예. 이 방역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얻었다고 봅니다. 예, 중대본의 오늘 회의 결과에 따르면 일단 고위험자부터 전수조사를 한답니다. 신도가 약 21만 5천 명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예비 신도 교육생 명단은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교육생도 꽤 많나 봐요. 이 사람들은 명단이 거기에 포함이 안 돼가지고 혹시나 신천지 대구교육조도 교육생이 있지 않았냐. 그러면 다른 외지에서 와가지고 거기 신천지 교회에서 교육생들이 뭐 예배를 보다가 다른 곳에 돌아갔을 경우에 또 그런 감염 우려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나 뭐 교육생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배 보고 다 접촉하고 예. 또 한 사람이 또 교육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다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빼놓고 나면 사실 그것도 의미가 없고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대구 경북지방만이라도 더 넓어지지 않게끔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더 많이 넓혀서 지금 찾는다 그러면 그거 방역 당국으로서는 너무 역량 외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신도들의 자발적인 본인들의 검사를 위한 그 응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둘씩 뒤늦게 이제 판정을 받고 나서 내가 신천지 교인이었다라는 걸 뭐 밝히는 사례들도 좀 하나둘씩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또 하나 추가로 들어온 소식이 청송에서 있는 한 교도관이 감염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 교도관 역시도 신천지 교인이다라는 소식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글쎄요, 어떻게 좀 해야 되는 부분인지 제가 지금 뭐 종교 난감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논할 사람 저건 아닌 자격은 예.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예를 들어보면은 중국에서도 그 교도소 안에서 엄청나게 퍼지게 되기 때문에 교도소의 특성상 이 사람들이 폐쇄병동이랑 비슷해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어떤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그렇죠. 치료도 잘 못 받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디나 교도소는. 그렇기 때문에 교도관이 감염되었을 경우 이 접촉들에 의해서 또 환경의 오염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신천지라는 사람들이 특성상 자기 신분을 잘 밝히지 않는 데다가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감염되는 시기는 확진되기 전에 이미 증상이 아주 미미하고 없을 때에도 감염되는 이 무서운 바이러스가 돼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만약에 증상이 나타나고 치료 시기를 못 잡는다면 빠른 시기에 치료가 되지 않고 격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아주 폭발적인 또 집단 발병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바로 전수조사를 하고 뭐 우선 증상부터 먼저 찾고 가능하면 얼마나 되는지 그 청송교도소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죄수가 명수가 많죠. 예. 죄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하여튼 격리돼 있는 상황은 맞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잘 진단을 하고 격리를 하고 치료를 하는 이 상황이 점점 늘어나서 문제입니다. 여러 예, 군데가 자꾸 예.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글쎄요. 대량으로 그 교도소 안에 2차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우려 수준이죠.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구치소와 교도소 사실 집단 생활을 하는 곳이 이곳뿐만 아니잖아요. 군도 마찬가지고 벌써 지금 1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주한 미군 쪽에서도 뭐 가족입니다만은 확진자가 나왔고 이런 곳에 특히 내무반 생활하는 곳은 군 더 많이 밀접 접촉이 가능한 곳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군 지금 같은 곳은. 지금 군에서는 그 조처를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모든 외출, 휴가, 뭐 출장 안에서의 훈련도 다 금지시키고 서로의 금지시켰죠. 접촉도 다 막고 또 원래 이 군인이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역 사회하고의 접촉은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다만 여기서 이 집단 생활을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이 장교나 하사관 같은 경우는 부사관이죠. 경우는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회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군의관들도 있고 진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서 더 이상 퍼지지 않게 이것이 지금 문제가 군대가 지금 약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해군 같은 경우는 이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중에 한 명 감염되면은 그 배는 굉장히 좁아서 크루즈선 상황이랑 같거든요. 그렇죠. 한 사람이 감염되면 다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선제적으로 빨리 진단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북에서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왔던 성지 순례단 39명 중에서 총 현재 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또 2차 성지 순례단 28명이 귀국을 했는데 아직 이분들이 감염된 구체적인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차 귀국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바로 좀 격리를 해서 2주 정도는 기간을 좀 지켜본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2주 정도 좀 지켜보고 나면 그 추후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럼 물론 그렇죠. 2주만 잠복기를 지켜주면은 그 이후에 문제가 없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지금 경북에서 가셨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경북이 아니고 다른 데서 가셨으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경북 지역이 원체 지금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또 1차로 갔다 오신 분들도 대부분 다 장기간 같이 생활을 하셔갖고 전부 확진이 되셨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지만 뭐 3분의 2 정도가 감염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귀국해서 혹시 그쪽에서 그거는 귀국해서라기보다 이스라엘은 물론 아닐 거고요. 갈 때부터였었는지 중간에서 발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왜 그러냐면 잠복기일 때는 자기가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올 때까지도 몰랐을 수도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전염시킨 후에 시간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돌아올 때 감염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어떤 환자가 있었고 같이 생활을 여행에 있는 동안 오랫동안 하는 동안에 다 같이 감염이 된 그런 상황인 거로 보이는데 아직 역학조사가 다 끝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예상은 됩니다. 한국 관광객들 외국에 나가 있는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나가 있는데도 격리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가고 싶어도 지금 들어오지 말라는 경우도 있고요. 글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 자신들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뭐 중국부터 뭐 전부 입국을 거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였거든요. 이것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그렇고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라는 건 어디서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외국에서부터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볼 겁니다. 그 모리셔스에 방문했었던 방문객들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서부터 이제 신혼부부 17쌍이었는데 이게 격리됐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 시설이 아닌 곳에서 이제 격리 조치가 되어 있던 부분에 있어서의 그 당사자들의 불안감도 많이 좀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의학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렇게 뭐 격리 조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좀 어느 공간에서의 격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좀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니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지금 감염된 확진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단 자체를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아마 저 보도를 보기로는 기침하고 뭐 약간의 감기 증상이 있었다는데 그 사람들을 몽땅 뭐 창고 같은 데다 갖다 집어넣고 쓰지도 않던데 그런 시설에 감금을 했다는 결국 이게 감금에 속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어떤 호텔 작은 호텔 같은 거 하나를 우리 코호트 하듯이 해주면은 그나마도 이해가 가겠지만 그건 너무한 일이고 그것은 인권 유린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이건 외교 당국에서 해결할 일이지 뭐 제가 적절하진 말씀드린 않다라는 부분은 말씀이신 적절하지 거고. 않죠. 감금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할 정도의 좀 지나친 격리 그렇습니다. 조치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뭐 항의할 것은 좀 항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나친 어떤 외국의 어떤 통제에 대해서 오늘 외교 공간을 통해서 항의를 할 것 같다 이런 보도도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회 지금 폐쇄됐어요. 방역 작업 26일까지 한 다음에 26일 오전에 이제 다시 이제 재개원을 한다고 하는데 감염병이 이렇게 무서운 줄 참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군대도 그렇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수사기관도 그렇고 사회 시스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감염병이라는 거 거의 재난 수준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신종플루 때 심각으로 올라간 거랑 전혀 상황이 다른 즉 신종플루 있을 때는 그 질병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독성을 나타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진단도 가능했었고 근데 진단을 한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진단을 하든 안 하든 치료 방침이 똑같았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경증으로 갈 수도 있지만 가볍게 앓고 날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굉장히 중증으로 가고 사망률이 몇 배, 4배 이상으로 되고 거의 뭐 한 10배까지도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사망률을 보면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같으면 그렇게 안 갈 것 같은데 실제로 중국에서 봐도 2% 이상 그 치사율을 나타나기 때문에 독성이 굉장히 강하고 또 전파력도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스라는 것도 한 10% 정도였었지만 2%라는 것도 굉장히 아주 높은 치사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스템들이 우리가 너무 공포에 질려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들이 다 안 돌아가고 또 지금과 같은 확산기에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는 것조차 다 꺼려지게 되고 결국은 시스템 자체가 멈추는 이런 아주 최악의 상황이 지금 맞아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빨리 어느 정도는 회복이 돼서 이 증가 추세, 확대 추세가 어느 정도 커브가 꺾이기만 해도 좀 안심이 될 텐데 지금은 아직 정점까지 못 간 상태인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아무래도 민원인들과 노출이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에 대한 감염 차단이나 이런 대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이런 실제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감염 사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그냥 접촉이 아니라 대민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보건소 인력 같은 경우는 그 한 사람이 확진됨으로 해서 그 보건소 전체가 다 스톱되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조심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의료진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기가 만약에 확진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 의료 시스템 자체가 또 망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런 분들은 방호복을 잘해서 좀 지나치리만큼 완전히 방호를 한 다음에 대민 업무 혹은 환자를 보는 진료들을 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교수님 꼭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대구 상황이 많이 사실 좋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음압병동 부족하다는 이야기 나오고 의료 인력도 부족하다. 그런데 정부에서 대구 지역에 조금 가서 좀 도와주실 의료 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봉사 의료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는데 검체 채취할 의료인이 많이 부족한 것 같죠. 이게 그렇다면 자원에서 가서 봉사할 수 있는 인력들 어떻게 자발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 물론 그렇죠. 지금 이 검체 채취하고 그러는 것이 보통 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의사가 돼야 할 수 있는 또 공보의 같은 분들도 훈련을 받아서 그냥 서핑이라고 이렇게 도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기도에서 채취할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서 일단 요원을 늘려서 이 진단 검사를 확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또 한 부분은 진단을 할 때에도 이 진단 검사 인력들도 사실은 면허가 없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면허가 있는 기사들을 훈련을 시켜서 이 리얼타임 RT-PCR이라는 기계를 잘 돌리고 결과를 잘 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진단 인력 또는 검체 채취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이 선별진료소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됐을 겁니다. 아마 경북하고 대구 지역은. 그래서 이 부분들을 빨리 보완하는 집중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아까 대구 쪽에 좀 도와줄 의료 인력 지원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고 싶어도 어떤 지원을 받고 거기서 어떻게 내가 며칠간을 혹은 몇 달간을 길어진다면요.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만큼 애우고도 되고도 지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열악하다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현재 이게 심각한 상황이기도 하고 갑자기 돌발 상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매뉴얼 자체가 잘 만들어져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의사 선생님들은 자기가 할 수 있다면은 가서 어떤 방식의 봉사든지 지금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감염내과 선생님들 또 일반 내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가능하면은 자기 병원 문 닫고서라도 가서 도와주신다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 치료를 위해서 많은 의료 인력이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다른 병으로 아픈 사람들에 대한 치료나 이런 건강 관리를 위한 병원, 안전한 병원 마련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정부도 지금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건데 국민안심병원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국민안심병원이라는 이 개념은 원래부터 평소부터 있었어야 되는 개념이긴 한데요. 이 호흡기 환자들만을 따로 하고 다른 병동에서는 호흡기 환자를 전혀 안 받겠다. 즉 격리된 시설에서만 받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은 안심하고 그 병원에 가라 하는 것이 이 안심병원이고 또 입원을 시킬 때도 절대로 진단을 해서 음성인 사람만 다 입원을 시키겠다. 이러면은 그 병원을 안심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병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안심병원으로 하겠다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의료 전달 시스템에서 보면은 원래부터 호흡기계 질환들은 따로 하고 만약에 원인을 좀 알 수 없는 바이러스성 폐렴이라든지 할 경우에는 완전히 격리를 해서 아예 입원을 한 후부터는 보호자도 못 만나게끔 하는 게 원래 이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서상 누가 중환자가 되고 나면은 그 환자를 꼭 봐야지 안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입원실의 이 문화가 메르스 때부터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건 지금 3차 병원이나 2차 병원들이 그런 병원을 안심병원을 만드는 건 가능하지만 사실은 1차 병원들은 지금 개점 휴업입니다. 아무도 안 가서 지금 복지부 장관님께서 전화로도 원격 진료를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그 전화로 처방을 받을 때도 사실은 우리 의료 시스템들이 이렇게 갖춰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 의료 약국에 가서 처방으로 하는 것까지 있고 또 본인이 좀 가기 어려운 부분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 자기 직계 가족을 보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지금 우리 1차 의료기관들에서는 사실은 이 신원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무슨 의원에서 약을 타고 진단을 받고 그럴 때 모든 번호만 있으면 자기 주민등록 번호만 대고서도 진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어려우면 전화로 처방을 받든가 직계 가족이 가서 처방을 받든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지금 이 의학계에서는 그럼 이 전화 상담을 통해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병원협회랑 의사협회랑 또 다른 점이 있는데요. 병원협회에서는 별 반대가 없지만 일반 개원이들은 이것을 원격 진료는 처음부터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명확히 원격 진료라고 정부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전화로 상담을 할 수 있어 처방을 내려달라는 건데 계속해서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원격 진료라는 것이 이제 일반 개원이들한테는 큰 타격이 될 수가 있는 근데 거죠. 지금 좀 특수 상황이니까 지금은 좀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고 예. 제가 한 가지 더 바란다면 사실은 이 개원이들 중에 일반 의원들 중에는 감염내과, 그러니까 내과 중에서도 또 감염내과 하신 분들도 있고 내과 선생님들도 굉장히 전문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지금 전부 1, 2차, 3차 병원 가릴 거 없이 선별진료소만 계속 간다고 그러면은 실제로 진료를 받을 사람도 못 받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1339에 전화를 한다, 보건소에 연락을 한다 할지라도 전화도 잘 안 되고 실제로 전문적인 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 주치의 제도가 어느 정도 되면은 내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 증상만 여러 번 듣고서도 이 사람이 그냥 집에 계속 쉬어야 될지 아니면은 내가 따로라도 진찰을 해줘야 될지 그 격리된 진찰이 물론 필요하죠. 환자들이랑 겹치지 않게끔. 아니면 이거 내가 볼 일이 아니고 입원을 시켜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주치의가 그동안에 이 환자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 가능한 일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의료 시스템이 의료비 자체가 원체 싼 데다가 좀 그 주치의 제도는 정착되지가 못해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예. 되는데 우리는 이런 위급 상황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만성병을 가지고 있는 고혈압, 당뇨 뭐 이런 분들이 이 약 자체를 못 받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면역 약화 상태가 예, 되기 교수님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정부가 가벼운 감기 증상에 전화로 상담하고 처방을 해주는 것에서 그치는 건지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께서 어떤 특정 병원에서 한 수년을 다니셔서 고혈압, 당뇨약을 타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엔 상황이 좀 그렇게 됐으니까 또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전화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쪽 병원에서 그걸 안 해주겠다 우리는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해결책이 없죠. 예, 전화를 그러니까 했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벌어지고 거군요. 있죠. 예. 왜 그러냐면 이 시스템에서 만약에 내가 계속 3차 병원에 지금 다니고 있었다. 그랬을 때 과연 전화만 갖고 그 처방을 내려줄 것이냐 하는 것이 저는 좀 의문스러워요. 의원급이면 또 다릅니다. 그건 동네 그렇죠. 전화로 팩스로 처방이 거의 가능한 시스템이 있긴 있었는데 이것도 원래는 본인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안 됐죠. 시스템이거든요. 예. 근데 과연 2차, 3차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내 처방 해달라고 그랬을 때 그게 안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큰데 이것이 지금 처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매뉴얼이 없어서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이 지금 모든 환자를 보면 무섭고 만약에 이 사람이 확진자가 된다면은 자기 병원이 폐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의 매뉴얼이 다 필요한 것이거든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도 책임 소재를 그렇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예. 부분을 만들어줘야 그걸 떼어줄 텐데 맞습니다. 나중에라도 보상이 된다든가 예, 그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도 예. 어떻게든 커버해 줄 수 있는 방역당국의 믿음이 있어야 될 시간인데 법적 책임하고 의사의 법적 책임하고 재량권하고 재량권하고 이런 것들이 부분들이 자꾸 재량권만 준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도 보수적으로 진단을 잘 못 내렸던 것이고요. 예. 이런 부분이 아직 매뉴얼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을 기회로 해서 이런 것들을 재난이 없을 때 미리 준비를 해야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또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실제로는 재난이 일어나면 이 매뉴얼대로 하면 늦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만들지만 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매뉴얼을 뛰어넘는 어떤 컨트롤 타워가 그 매뉴얼 아니라도 되니까 이런 재량권을 줄게 하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빠진 데가 있고 또 빠진 데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빨리 해서 재난을 빨리 극복하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예. 너무 걱정만 하지 알겠습니다. 말고 온 국민이 다 같이 방어를 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부분과 관련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서 약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죠. 무조건 내가
지금은 병원 가기가 겁이 나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약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약을 처방하는 시스템은 그 심평원도 그렇고 뭔가 증상이 있고 뭐 수치가 있어서 나쁘니까 처방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근데 난 지금 고혈압이니까 원래 당뇨는 없었는데 갑자기 당뇨약을 처방해달라고 얘기하면 그건 전혀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지금까지 계속 처방을 받아서 먹고 있던 약인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그건 처방을 계속 해주겠다는 의미지. 예. 지금 갑자기 돌발적으로 내가 무슨 병이 생겼는데 난 이 병인데 이 처방을 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예, 새로운 그런 질병에 상황이죠. 대한 처방은 어려운 것이고 그렇죠. 예, 그건 일정 가야서 기간 진단을 이상 동안 받아야죠. 내가 약을 복용을 하던 부분에 있어서의 장기 다시 재처방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심각 단계잖아요. 오늘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부터 코로나 확진 국무회의가 마치면 대구로 내려가서 그 대구 지역 또 경북 지역을 컨트롤할 계획입니다. 정부 대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일단 총리가 거기 간다. 격상 이후에 많은 기구들도 확대 개편이 돼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 대구 경북을 봉쇄 수준이라고 그랬는데 물리적으로 봉쇄를 할 것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못 나게끔 봉쇄를 해야만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겠죠. 근데 일단 막아놨다고 그래도 우려는 많이 있지만 일단 상징적으로라도 총리님이 내려가셔서 지금 컨트롤 타워시니까 명목상으로는요. 내려가셔서 이 부분을 모든 이게 범부처가 지금 다 협동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대구 지역에 있는 감기 증상 있는 시민들도 전수조사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어떻게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건지도 참 궁금합니다. 이게 좀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 아까 같아서. 앞서 잠깐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잠시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대로 올려서 하루 10,000건을 이제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10,000건까지 올리는데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사실은 진단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가능한 방법이 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많이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 검사를 그 항체 검사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감염이 되면 IgM이라는 항체가 몸에 생기는데 그다음에 다 낫고 나면 IgG라는 것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는 간단하게 엘라이자라는 걸로 해갖고 진단 검사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감염 초기라고 할지라도 이 항체 검사를 해보면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 지나갔다 그러면 이 두 개의 IgM이랑 IgG 항체가 다 나오기 때문에 나는 걸려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도 갖고 있는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키트들을 엘라이자 키트라는 것을 마찬가지로 사전 신속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방역 당국에서 이것들을 잘 평가를 해서 이게 의미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게 실제로 상용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처음이 아니고 중국에서 벌써 다 만들어갖고 항체들도 다 있기 때문에 이 항원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예. 항원을 가지고 이 항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검사를 도입하면은 대구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 진단 키트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대구 시민들 조금 더 힘내주시고 또 협조를 할 건 또 막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정부가 대구 지역 코로나를 4주 내에 조기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주목되는 게 이 4주 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2주 단위로 뭔가를 하겠다. 또 이 한 달 내에 뭔가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까지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기간을 특정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좀 볼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도 이걸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1,0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정부의 바람이겠죠. 4주 안에 바람. 그래야 경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일반 국민들의 의식도 그렇고 이게 한 달을 더 넘어가게 되면 이건 정치적인 얘기입니다만 이제 4월이 되면은 선거도 되고 그러는데 이게 모든 면에서 시스템이 망가지기 때문에 정부의 바람으로서 어떻게든지 초기에 수습을 하고 싶다는 바람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람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뭐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